국세 과세 처분 문서하고 국세 경정 처분 문서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문서가 이제 두 개잖아요. 그럼 여전히 문서 두 개 있을 때 어떤 문서를 소장에 입증 방법 밑에 첨부 서류에 첨부 서류를 붙일 거냐. 첨부 서류로 붙여야. 그리고 첨부 서류로 붙이고 그 다음에 법정에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판사님이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 아니에요. 변론 기일에서는 말로 한다니까요. 그 말로 하는 것은 전부 다 법원 속기록, 법정에 있는 속기록, 이 기록사가 다 속기를 해요. 기록으로 다 남긴다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법정 밖에서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거 다 문서로 내야죠. 세상에 말로 다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소송 행위는 전형적인 공법작용인데 전형적인 공법작용은 전부 다 문서주의란 말이죠.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말로 하죠. 그런데 계약서라는 걸 쓰잖아요. 계약에서는. 문서죠. 문서가 그렇게 강력한 이력을 바르는데 공법 영역에서 문서를 남기지 않는다? 이거는 난리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진짜 법적인 마인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도 나오는데, 자, 문제는, 자, 대전제가 문제가 돼요. 봅시다. 대전제 있죠? 대전제. 행정소송법 제19조가 대전제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그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재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등인데 과세 처분이 있고 그 과세를 경정하는 경정처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정이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한 것을 바로잡는다예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이 바로잡는다는 건 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경정이란 이 표현에 의하면은 경정행위는 법적 행위가 아니에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거 바로잡는데? 뭐? 오기오상. 기록 잘못되어 있는 거. 계산 잘못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탈루. 탈루는 이제 빠진 거잖아요. 빠진 거 채워넣는 거. 이런 행위들은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했었어야만 했어.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사실행위에 불과해요. 근데 그걸 이제 문서로 남기는 거죠. 처분 문서로. 그래서 원래 법적인 어떤 문헌적인 그 뜻에 의하면은 경정은 사실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법적 행위가 아닌데. 그런데 경정이라 해놓고 법적 행위로 만들었어요. 뭐? 국세기본법. 그래서 이 국세기본법이 참조정으로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 문제를 낼 때.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낼 때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을 반드시 참조조문으로 주거나 아니면 사례 문제 안에서 이 표현을 집어넣어 줍니다. 이 표현이 없으면 못 풉니다. 그래서 에 의하면 보고 뵙깁니다. 자,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 증액 경정이죠.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초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기존에 발생된 권리의무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대요. 그러면 당초 확정된 세액에다가 증액이니까 X를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 확정된 세액이 있고 여기 X를 올렸으니까 여기는 영향을 안 줘. 증액을 한 게.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두고 요것만 다투란 말인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이 표현에. 문헌적 표현 그 자체로. 그거 가지고 지금 다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 감액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한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은 이건 뭐예요? 남은 세액이죠. 남은 세액에 대해서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건 그대로 다시 돈 내야 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취소의 대상과 관련하여 첫째, 당초 처분과 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는 취소의 대상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둘째, 당연히 제소기간이 부수적 논점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문제인다, 둘째 문제인다가 첫째는 로마자 2번으로 가고 둘째는 로마자 3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로마자 3번. 여러분 문제의 소재에서 문제 낸다가 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로마자 2번과 로마자 3번이 목차로 튀어나온다. 이거 뭡니까 이거? 점핑. 그거 뭐라 합니까? 논리 비약이죠. 논리 비약은 여러분, 이 답안에서의 논리 비약은 형식 논리의 비약이기 때문에 두 부분에서 비약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문제의 소재에서 언급도 안 했는데 갑자기 목차로 튀어나와. 논리 비약. 두 번째는 논지를 전개하는데 문장 배열이 잘못됐어. 논리 비약입니다. 아니, 계단식으로 문장이 배열되어 있어야 돼요. 이 계단식으로 문장이 배열되는 겁니다. 법학 문장은 이렇게. 그런데 어떤 문장을 봤더니 여기서 어떤 것은 자, 여기서 그 다음에 1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2이 나옵니다. 그럼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1이 갔다가 1이 튀어나오죠. 논리 비약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몰라. 공부한 사람만 알아요. 이 답안 작성에 대해서만 고민한 사람들만 이걸 알아요. 그런데 이거 아무런 의미 없이 여러분들 행정법 있잖아요. 이 답안 작성법 익히지도 않으면서 행정법 교재에 의해서 배운 것 그대로 쓰면 점수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50점 중반 이상을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60점대, 70점대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강의 말고 안 듣더라도. 뭐예요? 아예 외워서 쓴 사람들. 교수님 글을 이미지상으로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쏟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한 68점 나와요. 왜 7점을 왜 못 넣냐? 그게 판례에 따라서 답을 안 썼기 때문에 7점을 못 넘어요. 7점을 넘는 답안은 판례의 논지를 그대로 전개하는 답안이 7점 답안입니다. 7점대. 그 다음에 교수님들 판례를 비판하는 교수님 입장에서 그대로 썼어. 그럼 그 논리는 맞거든요. 60점 답안이에요. 그런데 판례하고 교수님 논지가 짬뽕돼 있어. 그러면 꽈락 아니면 50점 답안. 40점대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한쪽으로 쓴 거고. 그래도 쓸 건 다 쓴 거고. 근데 논리가 충돌돼 버리면 오히려 꽈락이 나올 수 있어요. 어설프게 알면 꽈락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잘못 짬뽕한 거죠. 그 단고나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법학 행정법에 단고나 없습니다. 법학에 단고나 없어요. 지금 사례 답안에선 단고나면 큰일 납니다. 왜? A라는 교수님하고 B라는 교수님이 달라, 견해가. 근데 무조건 답은 판례예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판례로 공부 안 하십니다. 판례로 공부 안 하고 교수님들 교재로 공부합니다. 교수님들 그래서 판례를 비판하면은 뭔가 대단한 이런 책인 것처럼 오해하시죠. 예, 시험으로 가면은 그건 꽈락 답안입니다. 원래 꽈락 들게 돼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저는 무조건 판례입니다. 자, 학설만 여기서는요 소개만 하면 됩니다. 병존설, 흡수설, 병존절, 흡수설, 역흡수, 병존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첨부서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첨부 서류 중에 어떤 걸 취소의 대상에다가 써야 될 것이냐. 이제 병존설은 첨부 서류 2장이야 다. 2개야. 그 둘 다 취소해달라면 돼. 흡수설은 첨부 서류 2개인데 하나가 흡수돼. 그러니까 한 장만 내면 돼. 병존적 흡수설 2장인데 2장 중에 한 장만 내면 돼. 역흡수설 한 장만 하면 돼. 역흡수 병존설. 병존일 때는 2장이라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요거 이해할 필요 없어요. 요거는요 학설 소개만 하면 돼요. 왜요? 이거 일본 학설이에요. 일본 학설은 우리 판례가 관심이 없어요. 과거에는 일본의 그 기초에서 우리 행정법이 소개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일제시대에 그 독일 행정법이 이식됐단 말이에요. 1948년도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있죠. 일본의 행정소송 실무에 관한 절차법입니까? 그래, 하여튼 거기는 행정소송법이 아니고 이름이 그 법을 있잖아요. 베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이. 베낀 줄 알았어요. 처음에. 잘 모르고. 지금 보니까 베낀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독일법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하는 법이에요. 우리나라 행정법은 있잖아요. 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짜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만든 법이에요. 그런데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우리나라 법이 잘못됐대요. 아니, 정말 잘된 법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행정법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우리나라 법이 정말 잘된 법이에요. 그래서 일본 이론은 이미 뭐죠? 배격돼요.
우리나라 행정법 학계에서 일본 학설은 다 배격돼요. 특히 판례가 너무너무 싫어해요. 일본 학설을. 그래서 아무나 다 배격되고, 그 다음에 판례는 독일 학설도 싫어합니다. 독일법도 싫어합니다. 물론 비교법적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이 제도가 없으면은 좀 더 선진적 법인 독일에서의 운영 방식을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독일법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보상법규 가면 보상법규 흠결해서 수용적 침해, 수용유사적 침해라는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우리 판례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그거. 왜냐하면 그거는 독일에서는 있잖아요. 란트법이라고 해서 독일법에 없어요. 독일 그 한자 동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 공동체가 되고 그 프리드리하고 그 있잖아요. 비스마르크 수상. 그 독일 제국이 형성되기 전에는 란트라 그래가지고 거의 한 42개인가요? 소국가로 짝짝짝 찢어져 있었어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큰 영토에. 그러니까 각 본권들이 다 나라라고 이제 하면서 세금도 다 각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각자로 돼 있으니까 뭐 했어요? 한자 동맹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통일시켜 놓은 거예요. 세금도 똑같이 걷자. 그 다음에 똑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관세 부여하지 말자. 우리 같은 독일 내 국가야. 국가가 이제는 지방으로 전락되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죠. 근데 각각의 란트마다 선정을 베푼 나라가 있는가 하면 포갑과 학정을 일삼았던 그런 소국가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란트마다 그 법이 달리 있었어요. 근데 어떤 굉장히 좋은 법이 있으면은 독일 제국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 제국이 붕괴되고 독일로 넘어왔잖아요. 독일. 동독과 서독. 그러고 나서 이제 통일 독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법에서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있었어. 그거 갖다 쓸게. 그래서 수용적 침해, 수용사적 침해가 란트법이에요. 란트법이 있다가 그 정신이 독일 민중의 법적 확신을 얻어가지고 현재 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독일의 관습법이죠. 근데 독일의 관습법은 왜 관습법? 관습법은 관행이 있고, 이 관행이 플러스 뭐예요? 민중의 확신. 법이라는 확신이 있죠? 민중. 근데 민중은 그 나라 민중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관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적 침해에 대한 그게 법이야. 수용적 침해 이론, 수용사적 침해 이론이 법이야라는 우리 한국 조선 민중의 확신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습법이 아니잖아요.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성문법도 아니고 관습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절대 인정 안 한단 말입니다. 판례 보세요. 그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건 독일 민중의 관습이지 우리 한국 민중의 관습이 아니다. 그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배격해요. 웬만한 거. 우리 거 하기에 우리 거. 그러니까 판례가 너무 중요해요. 판례하면 보세요. 과세 관청이 과세 처분한 뒤에 과세 표준을 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처분한 뒤에 처분하기 전에 했어야지. 처분한 뒤에 과세 표준도 보고 과세 세액을 봤더니 보세요. 오류가 있거나 계산을 잘못했거나 탈루에 집어넣었어야 될 걸 뺀 게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럼 발견하면 이걸 뭐라 한다? 경정이라 한다고 요구하는 걸. 그러니까 경정은 원래 오류, 탈루를 있잖아요. 바로 잡는 거.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실행위라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뭐 때문에 의미가 생겼다고요? 이 국세기본법 22조 3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저 법조문 때문에. 그래서 처분하는 경우에 이게 감액경정인 경우는 뒷부분이잖아요. 이거 22조의 3에 이거 뒷부분이잖아요. 여기 감액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된 세액이 왜 이 세액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처음의 과세 처분에서 결정된 과세 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죠. 따라서 처음의 과세 때문에 감액된 범위 내, 즉 감액된 범위 내가 이 법적인 표현에서는 뭐라고요?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이잖아요. 그 세액 내에서 존속하게 되죠. 따라서 이 존속한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뭐하고 똑같아요? 키남은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과 동일한 의미잖아요. 그 다음에 경정 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증액경정일 때는 처음에 것은 권리부과에 영향이 없고 증액한 게 영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만 수용의 대상이 됐더니 그렇게 안 봐요.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처음에 과세 처분과 세액 있죠. 이거는 건드리지 마. 증액하면 증액이 뭐야?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하는 거야. 이렇게 본 거예요. 포함하여 전체로서 한다. 이게 키예요.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처분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거야. 다시 결정은 뭐의 처분이죠, 이거. 결정이 하면 처분이죠. 다시 결정이니까 이 포함하여 전체로 다시 결정하니까 이건 뭐다?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에 증액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 상직된다. 흡독상 소멸한다. 오직 증액경정처분이 쟁송이 된다. 이 소멸이 뭐예요? 효과소멸 아닙니다. 대상적격 소멸이에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소멸을 효과소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경희대 박종우 교수님은 이 소멸을 효과소멸이니까 협의소익이 없다고 하지 않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판례는 독립된 존재 가치 있죠. 이 독립된 존재 가치가 대상적격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흡수돼요. 독립된 존재 가치, 즉 대상적격으로 세상성질을 상실한다. 그러니 소멸돼 버린다. 오직 증액경정 처분만이 살아서 쟁송의 대상이 된다. 흡독상. 자, 검토 및 사안의 경우 감액경정의 경우에는 행정법 19조 원처분 중심주의에 비추어 증액경정의 경우에는 그 처음에 과세처분은 실질적으로 사전결정에 불과해요. 사전결정. 이 사전결정일 때 흡독성이 일어납니다. 비추어 판례가 타당하다. 따라서 감액경정일 때는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처음의 과세처분 시송의 대상이며 증액경정일 때는 증액경정 처분 그 자체가 시송의 대상이 된다. 쟁송의 대상이 된다. 당연히 제소기간 요건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소기간은요, 요렇게 여러분 암기하세요. 행정법 20조를 있잖아요. 그대로 보고 베끼면 너무 많이 보고 베끼니까 요렇게 암기하세요. 1항과 2항에 의하면 지정은 처분 등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의 경우가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잘 외워주세요. 안 그러면 너무 많이 씁니다. 이거 써봐야 1점 준다면 1점 써봐야. 그러면 사안의 경우, 감액처분의 경우는 한국 소송의 대상은 처음에 부가처분 중 감액처분에 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 즉 취남원이어서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 발령시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고 증액처분의 경우에는 증액처분 발령시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죠. 갑은 그 다음에 국세심판의 필수적 전치를 거칩니다. 그죠? 국세심판은 필수적 전치죠. 따라서 제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라고 요거 수문 논점입니다. 요걸 대부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간과하고 답안을 씁니다. 대부분. 왜? 국세심판의 필수적 전치라는 것을 간과하고 씁니다. 간과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갑에 대해서는 시송의 제소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설문 해결, 감액경정일 때는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처음의 과세처분이 시송의 대상이고 증액경정일 때는 경정처분만이 시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갑은 국세심판 필수 전치를 거치게 되었으므로 제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므로 갑에 대해서는 시송의 제소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설문 해결이 필요한데 이렇게 빠졌네요. 설문 해결에서는 취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영업제한 처분 있죠. 영업제한 처분은 있잖아요. 일반적인 처분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처분은 있잖아요. 처분이 하나예요. 일반적인 처분은 구성 요소가 하나예요. 그런데 영업정지. 그럼 영업정지만 때리는 거죠. 기간을 정해서 90일 이내의 영업정지, 20일 이내의 영업정지 이렇게 때리는데 영업제한 처분은요. 구성 요소가 두 개예요. 요일과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도선업 있죠. 도선선박업도 영업정지 때릴 때 두 개예요. 선박 크기. 그 다음에 허가 때릴 때 허가를 할 때 허가 요건이 선박 크기와 그 다음에 승조원 있죠. 승선원의 규모. 얼마를 거기다가 승객과 그 다음에 거기 선원의 숫자로 120명, 200명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개로. 그러면 여기도 도선선박업도 이 두 개로 크기와 규모, 그 승선원의 규모. 그 다음에 영업제한처분은 이제 하이마트라든가 이제 이런 데죠. 그런데 요일과 시간 이렇게 돼 있는 거. 홈플러스 이런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거기 이런 게 과연 영업제한처분이 요즘에 의미가 있나요? 요즘 이게 의미가 있나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제가 보기엔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쿠팡이나 배민 이용하잖아요. 누가 이런 데 가요? 밥 먹는 거 쿠팡 이치로 집에다가 끌고 와서 밥 먹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손봐야 돼요.
손봐야 돼요. 이제 그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서. 왜냐면 이렇게 해주면 계속해서 이제 이런 산업들은 죽어가는 거거든요. 이 영업 산업들은. 자, 봅시다. 자, 여기도, 자, 행정소송법 제19조. 일단 이게 항상 있잖아요. 대전제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대전제. 아, 대전제를 왜 안 쓰냐 말이야. 대전제를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문제된다가 나오죠? 대전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의 소재를 쓰라고 그러면 주어져 있는 문제 그 자체를 다시 재진술하고 있죠. 재진술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대전제를 통해서 재진술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럼 행정부 19조에 의하면, 자, 대전제는 보고 베낀다 그랬어요. 취소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근데 문제는 제1차 영업제한 처분은 취소는 계속 중에 제1차 영업제한 처분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제2차 영업제한 처분이 발령되었다. 이게 항상 시험 문제예요. 자, 제1차 영업제한 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제2차 영업제한 처분이 발령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분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두 개가. 제1차 영업제한 처분이나 제2차 영업제한 처분이나 처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아니 뭐예요. 2주, 4주, 매주, 2주와 4주에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영업을 제한한다. 당연히 침입적 처분이죠. 이거 영업제한 처분인데 이게 수익적 처분, 이게 처분이 아니라고 누가 뭐라 그러냔 말이에요. 명백하게 처분이에요. 그런데 처분이 제1차 영업제한 처분을 다투는 와중에 제1차 영업제한 처분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제2차 영업처분 처안이 발령됐다는 거예요. 왜? 내용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요일하고 시간이 있는데 변경해요. 요일 부분에 변경이 일어난 건지 시간 부분에 변경이 일어난지 어쨌든 이 변경이 일어나는 제2차 영업제한 처분이 발령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 이 취소소송 계속 중, 지금 본안에 있는 제1차 영업제한 처분이 계속해서 끝까지 가서 본안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1차 영업제한 처분은 소멸돼서 부적법 소각과 판결로 넘어가고 제2차 영업제한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돼서 이게 본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지 그게 문제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된다가 뭐예요? 문제된다는 여부로 가고 이 표현 그 자체로 취소되는 대상이, 이 표현 그 자체로 쓰면 된단 말이에요. 요거 여기까지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냐? 형식 논리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법학답안 작성을 쓰는데 왜 자기 논리로 말들을 바꿔가면서 되게 논리적인 척하면서 쓰냔 말이에요. 이걸 환장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교수님들 논문집에 있는 목차를 쓰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 뭐 영업제한 처분의 취소의 대상적격 충족 여부 뭐 이렇게 쓰는 거. 그것도 현대 사례형에서 맞지 않는 목차예요. 최근에 모든 목차들은 우리가 쓰는 말에다가 붙인단 말이에요. 인지 문제된다. 인지 여부 이렇게 붙인단 말이죠.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논문 목차는 여부, 능부,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능부, 그 다음에 존부, 적부, 다 일본 한자, 이거. 일본 한자예요. 일본의 한자의 줄임말이에요. 우리나라 말 이런 말 없었어요. 이런 말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자, 기존의 처분 변경하는 내용 변경은 있잖아요. 내용 변경은 구성 요소가 단순히 한 개인 경우와 구성 요소가 금방 봤던 것처럼 두 개인 경우가 달라요. 구성 요소가 한 개인 경우에는 무조건 완전히 대체하는 거예요. 자,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 행정처분이 뒤따르는데 기존의 행정처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우리가 배웠던 건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 구성 요소가 하나인 경우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잖아. 그럼 완전히 대체다. 그럼 그거 뭐예요?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 아니에요. 그건 새로운 처분이죠.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거 없잖아요. 구성요소 하나일 때는. 없었잖아요. 구성요소 두 개일 때 비로소 완전한 대체, 완대.
그 다음에 주요 부분의 실적 변경, 주실변. 완대 주실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판례는 아무 때나 판례를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신림동에 있는 강사 사례 문제 중에, 해설지 중에, 요걸 일반적인 판단 기준인 것처럼 쓰는 게 있어서 제가 높아심이 하는 말이에요. 판례는 일반 추상적인 판례 하나도 없어요. 다 구체적인 사건을 염두에 둔 판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요 판례는 구성 요소가 두 개인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요일과 시간, 선박의 규모와 승정원의 규모. 이렇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돼 있는 것에서만 이 판례 쓴단 말이죠. 그러면 완대주실변, 주요부 실적 변경의 내용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어떻게 된다고요? 종전처벌은 효력상실하고 후속처벌은 시송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의 종전처벌은 효력상실이 있죠. 이것도 협의소의 의미는 아니에요. 흡독상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효력상실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흡독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흡수는데 우리 판례가 있다는 효력상실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효력상실을 일단 내봅시다. 어쨌든 판례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효력상실입니다. 이거 처벌의 효력상실이에요. 효력이 상실됐으니까 이제 후속 처분만이 유효한 처분으로 시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속 처분의 내용 있잖아요. 내용이 자 종전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그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 차례 변경하는 거. 말은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변경하는 것이고 추가 철회 이 변경된 부분이 그 내용과 성질상 자 그 내용과 자 추가 철회 변경된 부분이 그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 철회 변경이잖아요. 자 여기서 그 내용이죠. 그 내용과 성질상 봤더니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그 내용과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 그러니까 추가 철회 변경하는 부분의 내용과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종전처분 그 내용죠. 여기서 그 내용은 종전처분의 그를 말하고, 다시 할게요. 종전처분의 여기는 그를 말하고, 여긴 종전처분의 그를 말하고, 여기에 그는 추가 철회 변경된 부분의 그예요. 항상 이 지시어 그는 가장 근접한 걸 가리키는 지시어죠.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종전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이고, 추가 철회 변경된 부분이 추가 철회된 변경의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을 비교했더니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 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 처분이 여전히 시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게 뭐냐면 이동성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동성이 없다. 그럼 뭐가 이동성이 없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일. 자, 토요일인데 0시부터 24시까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했다가 2시간 더 땡겨서 8시부터 4시까지 만약 2시간 연장했어요. 그러면 이 넷째 주 토요일인데 이 넷째 주 토요일이 이동하나요? 여기 변경이 있을 때 여기 이동성이 없죠. 이동하지 않죠. 그죠? 이동성이 없으니까 이건 가분적이죠. 그런데 이 토요일을 일요일로 이동을 해버리면 불가분적이죠. 불가분적이에요. 그럼 불가분적이죠. 이거 이동하는 걸 불가분적이라고, 이동하지 않는 걸 가분적이라고 그래요. 이 가분적일 때는요, 병존해요. 근데 이게 이동을 해버리면 불가분적이죠. 불가분적이어서 내용이 불가분적이란 말이에요. 같이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내용이 불가분적이어서 이동을 할 때는 이때는 있잖아요. 병존하지 않고 앞에 있는 처분 효력상실, 뒤에 있는 처분, 앞에 있는 처분 효력상실, 뒤에 있는 처분 존속. 그래서 요 시송이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참 여러분들 이거 듣기 정말 힘든 강의인데 이런 것들은. 여기서 들어보기 힘들어요. 진짜로 이런 거. 자, 이동성이 없는 걸 말한다. 그러면 제2차 영업제한 처분은 자, 제1차 영업제한 처분 중 자, 의무 휴업일 지정부는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죠.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휴업일 부분은. 그럼 그 안에 영업시간 제한 부분만 추가했어요. 시간은 있잖아요. 시간은 나눌 수가 있죠.
그 내에서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누고 있죠. 따라서 의무협 시간이 추가된 2차 영업제한 처분은 1차 영업제한 처분의 내용과 성질상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죠. 따라서 제2차 영업제한 처분이 1차 영업제한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부는 실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으니까 제2차 영업제한 처분이 1차 영업제한 처분이 소멸을 안 되죠. 소멸하지가 않죠, 이때는. 따라서 1차 영업제한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2차 영업제한 처분이 병존하죠. 그 규제 내용을 형성합니다. 규제 내용을 같이 병존하면서 형성합니다. 따라서 제2차 영업제한 처분이 있더라도 1차 영업제한 처분이 소멸되지 않고 취소의 대상이 된다. 요렇게 하라고 만약 선박이라면, 선박 규모하고, 그 다음에 승종원의 인원수, 승종원 수가 있는데, 선박 규모가 만약에 이제 120톤에서 변경이 200톤을 변경됐다. 이거는요, 앞에 부분은 있잖아요. 이거 영업 제한을 할 때, 이거 할 때, 앞에 부분은 효력 소멸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80명을 70명으로 낮춘다거나, 혹은, 80명을 120명으로 올린다거나, 이것들은 뭐예요? 이 안에서는, 이거는 주요분의 실적 변경이 아니죠. 그래서 병존하죠. 이 안에서는 병존하는데 이게 일로 이동에 넘어가면은 그때는 병존이 아니고 이 부분이 효력 소멸, 효력 상실이고 이 부분만 취소의 대상이 된다. 쉽죠? 이동성을 말하는데 이동성. 톤수가 이동하면 이동해 버립니다. 요일도 이동하면 이동해 버립니다. 그때는 불가분적 이제 넘어갑니다. 불가분적으로. 왜냐하면 그 이동의 불가분적이 뭐냐면 요일과 시간이 가분적이냐 불가분적이냐예요. 요일이 넘어가 버리면 시간을 가분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일 내에서는 그 시간은 가분적이라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선을 넘길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설문의 해결. 여전히 유효한 1차 영업제한 처분도 시송의 대상이 되므로 2차 영업제한 처분으로 소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소변경을 하지 않고 소송 계속 중인 1차 영업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 제2차 영업제한 취소송을 추가적 병합하게 됩니다. 요걸 쓰면은 가산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결정과 종국결정, 부분화와 최종화가, 이거는 이제 흡독상이에요, 흡독상. 아까 사전결정이 있었잖아요. 어디서? 그 증액경정처분에서 일종의 사전결정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이 나왔잖아요. 이게 흡독상이죠. 여기도 대전제랑 행정법 제19조죠. 그러면서 의하면 시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자, 부지사전 승인의 취소로 가는 소송 계속중. 딱 소송 계속중 나오는 순간 부지사전 승인은 처분이라는 게 명백하죠. 소송 계속 중은 대원 피협 재관현 행위라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상적으로 통과잖아요. 따라서 그 소송 계속 중에 원자로 건설허가가 발령되었죠. 그렇다면 이와 관련 첫째, 부지사전 승인과 원자로 건설허가가 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당연히 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맞죠. 두 번째는 이후에 부지사전 승인에 대해서 여전히 불복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죠. 자, 취소의 대상이죠. 행공특법권은 이게 국권직영, 여기는 직영, 이렇게. 부지사전 승인은 왜 이 말을 썼냐면, 이걸 왜 썼냐면, 법적 성질론을 지금 논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지사전 승인은 법적 성질이 있잖아요. 원자력 안전법 10조 사항하고 원자력 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 부지에 기초 고착 공사할 수 있는 법률가를 가져오는 부분 허가예요. 부분 허가인데 이게 법적 성질이 사전적 부분 건설 허가 처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들어갔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원자로 건설 허가는 독점적으로 원자로 건설 부지에 원자로 건설할 수 있는 효과를 부여하니까 강학상 특허죠. 강학상 특허고 여기는 뭐가 중요해요? 종국적이라는 게 들어갔던 게 중요해요. 이게 법적 성질론이에요. 이게 법적 성질론인데 요 목차를 통해서 법적 성질론을 쓴 거예요. 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는 건 명백해요. 명백한데 사전적이냐 종국적이냐. 그러면 사전적 종국적이란 말을 여기다 일단 썼어요. 일단 이렇게 쓰고 넘어가는 거예요. 부지사전 승인과 원자로 건설 허가는 행정법 제19조 동법 제2조 제1항1호 의하여 수송의 대상이 되는 건 맞아요. 따라서 이 사전적인 것만 있을 때는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 처분 시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국적 건설허가 처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방하는 겁니다. 방지하는 겁니다. 이걸 없애버려서. 그런데 이것을 없애지 못한 소송 계속 중에 이게 나와버렸어요. 성급하게 종국적인 게. 대부분 이제 행정청에서 그렇게 행정행위를 하죠. 국민들 힘들하고.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의 관계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 불복이 가능하냐 여전히. 그랬더니 자, 여기 부지사전 승인 처분이 아까 사전적 위에 아까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 처분이 나왔어요. 왜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 처분을 내놨냐 그랬더니
건설허가 전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그 건설의 일부 요건을 심사하여 행하는 거다. 자, 건설허가 일부 요건 심사라는 거예요. 요건 심사. 일부 요건을 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부분 건설하고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위에서 사전적 부분 건설하고 처분 성격을 갖다는 내용을 하면서 판례가 뭘 근거로 이걸 얘기했냐 했더니 요거 신청자의 편의를 근거로 편의를 위하여 미리 뭐다? 일부 요건 심사다. 일부 요건 심사. 근데 나중에 원자함의 관계에서 건설하고 처분이 있게 되면 이 건설하고 처분의 일부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요건 심사하는 걸 이제 이쪽으로 끌고 가서 한꺼번에 같이 심사해야 된다. 그래서 있게 되면 그 건설하고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 상실합니다. 흡독상. 이런 뜻이에요. 일부 요건은 미리 심사하는 것이라서 미리 심사할 이제 이유가 없어진 거죠. 전국적인 건설허가 처분이 나오면 이 전체, 그러니까 여기 건설허가 처분에 A, B, C, D, E 요건이 있을 때 A, B 요건을 야 미리 여기서 해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투는 와중에 이게 나오면요 여기서 같이 다 다투어. 이제 여기서 홀로 따로 이렇게 다투지. 여기서 이렇게 따로 다투지 말고 여기 다 같이 다시 들어와 A, B 다시 들어와. 그래서 여기서 한꺼번에 다 같이 다투어. 그래서 흡독상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사안의 경우 원자로 건설허가 이후 부지사전 승인 처분은 자, 그 건설허가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 상실해서 건설허가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자로 건설허가 이후에는 부지사전 승인 처분에 불복할 수 없죠. 다만 부지사전 승인 처분 위법성 있잖아. 이거 일부 요건 심사의 위법성은요. 건설허가 처분에 취소 건설은 다투면 되죠. 어떻게 하죠? 내용상 위법을 주장하면 돼. 내용상 하자. 건설허가 처분에 내용상 하자가 되죠. 이건 당연히. 설문의 해결, 부지사전 승인은 사전적 건설허가 처분으로서 동법 제19조 동법 2조 1항 1호에 할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다만 원자로 건설허가 이후에는 그 건설허가 처분이 흡수되어 흡독상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건설허가 처분이 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부지사전 승인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그런 다음에 이에 대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 흡독상이라는 게 흡독상에 굉장히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제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경희대 박정훈 교수님. 그 교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자, 독립된 존재가치 상실한 말은 잘못됐다. 자, 독립된 존재가치는 대상적격을 말하는 건데 대상적격의 문제는 처분성, 즉 성질의 문제인 것이지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효력 상실로 갈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의 효력 문제는 협의의 소익 문제이므로 부지사전 승인 처분이 건설허가 처분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한다는 논리의 의문을 표하면서 이거는 흡수되어 효력 상실인 것이지 독립된 존재가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 견해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판례가 맞아요. 언제나 판례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처분. 항상 여기서는 처분성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처분 문서가 2장 있을 때 어떡하지? 그게 문제점이에요. 자, 그래서 행정부 19조에 하면 수문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자, 제1차 계고와 제2차 계고가 발령되었어요. 그러면 1차 계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인 통지가 맞아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도 행정행위인가요? 당연히 행정행위죠. 뒤에 행정행위가 붙었는데. 요 수식어가 붙긴 했지만 당연히 행정행위죠. 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도 행정행위죠. 문제는 2차 계고도 승인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는 거죠. 2차 계고도. 그랬더니 1차 계고와 2차 계고가 왜 이런 문제의식이 생긴 거죠? 동일한 계고서가 날짜를 달리하면서 갔다 이런 뜻이에요. 안에 있는 문구가 토시 하나 틀리질 않아. 그런데 이번에 1차 계고 냈다가 그거 그대로 똑같이 다시 써가지고 2주 뒤에 또 냈다. 그 처분에 직접 상대방한테 또 그걸 통지를 했단 말이죠. 2차 계고를. 내용은 같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계고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건물의 소유자에게, 자, 이게 이제 상대방이고, 문서를 어떻게 쓰냐, 계고 문서를 어떻게 쓰냐면, 이번 건축물을 일정 기간까지 철거하라! 라고 명함과 아울러, 만약 철거하지 아니할 때는 대집행한다! 이렇게 쓰는 것을 내용이라고 하죠. 이렇게 쓴 문서를 말해요. 그런 내용에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을 고지한 후에 불이행했어요. 이걸 불응이라 하죠.
불이행하자 다시 똑같은 문서를 또 발송해서 일정 기간까지 철거하라는데 우리 판례가 이미 여기서 답을 얘기해버려. 이미 답을 얘기해버려. 뭐라 그래요? 자진철거 촉구라고 얘기해요. 자, 다시 무슨 얘기냐? 2차와 3차 계고는 뭐예요? 자진철거를 촉구하는 문서에 불과하다. 자진철거 촉구 문서 사실행위에 불과하잖아요. 자진철거 이거는 어떤 법적인 불이익이 전혀 없잖아요. 또 불이행하면 대집행한다 이런 뜻을 고지하였다면 자,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 철거 의무는 1차 명령의 기고처 발령했죠. 2차, 3차 의무는 새로운 철거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진철거를 촉구한 거에 불과하다고. 요게 앞에 답을 써놓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를 모르면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뒷부분 대집행기한, 대집행한다, 불응하면 대집행한다 라고 쓴 건 어떻게 되지? 그거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해. 자, 연기통지에 불과해. 사실행위죠 이거. 사실행위에서의 통지행위잖아요. 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거부처분 문서가 2번 나올 때는 관할행정청이 국민의 처분 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자, 거부처분은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돼요. 의사표시를 함,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의사표시, 이거 뭐라고요? 행정작용, 행정행위. 뭘로 한다고요? 문서로. 이게 뭐예요? 처분문서. 처분문서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 즉, 거부처분문서를 줌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 뭐예요? 다시 거부처분문서가 나오면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부처분 문서 나올 때마다 새로운 거부처분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자, 그래서 사안의 경우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된 처분 문서가 있고 주된 처분의 효과 발생이 의제되는 처분이 있어요. 의제되는 처분인데 이 의제되는 처분은 문제가 뭐냐면 문서가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문서는 존재하고. 그러면 존재하는 문서가 있고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 있을 때 근데 효과는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대부분 뭐예요? 이 수익적 처분은 있고 그 다음에 의제되는 처분도 알고 보면 수익적 처분인데 누가 다루냐면 이 침입적 효과를 받는 제3자가 이걸 다투어요. 그러면 침입적 효과를 받는 제3자가 다툴 때 제3자 입장에선 요것도 없애는 게 최상이죠. 그런데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거는 살려두고 요거는 없애는 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거 이해 안 되면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가 과거에는 요거 다 없애는 것 같다가 이제는 요거는 살려두고 요것만 없애는 쪽으로 가줄게. 왜? 법률 규정 때문에. 그러니까 문헌적 해석이죠. 법률 규정 때문에.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인지. 자, 행정법 제19조에 의하면 시동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자,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처분. 자, 주된 처분이죠. 지구 단위 결정 계획이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죠. 지구 단위 계획 결정도 처분이죠. 자,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처분은 강학상 특허.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은 구속적 계획이죠. 그러니까 갑은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의 위법을 다투고자. 원래 갑은 있잖아요. 요거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처분도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이걸 가져다 주니까. 근데 지금은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의 위법을 다투고자 하는데 그 위법 다툴 때 요 사업 계획 승인 처분,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처분 취소성에서 다투어야 되느냐? 그 취소성에서 이걸 다퉜다가 만약 이거 인정이 되면 요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판례가 보기에 이건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거 처리해 줄게. 이해가 가잖아요. 주택 건설 계획 승인 처분과 의제되는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중 취소의 대상이 문제가 된다.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계행정실 정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사업계획 승인 처분할 때 인허가 등이 의제될 뿐이라는 법률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법률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자, 각호에 열거된 모든 인허가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그 계획 승인처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도 있다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참조점을 줍니다. 요런 법률 규정하고 그 다음에 요런 법률 규정이 있다는 걸 참조점으로 줍니다. 요거를 뭐라 하냐? 요거는 다른 다른 법률과의 관계예요. 요거는 관계로 나오고 요거는요 일괄협의예요. 일괄협의라는 법률 규정이에요. 여기 표제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표제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표제어가 이렇게 나오는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참조조문으로. 그래서 표제어가 이렇게 나오면 요 유의제대본 이 표현을 말하고 일괄협의 제 몇 조 이렇게 나오면 요걸 말해요. 인허가 등에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승인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걸 요건 규정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자, 판례를 읽어볼게요. 문제는 위에 있는 요 규정, 위에 있는 요 규정만 있다는 요 규정. 요 규정만 있는 경우, 있지 않은 요 규정만 있는 경우. 즉, 일괄협의 규정은 없고 요 규정만 줬어요. 그때는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이제 어떤 하자가 있으면 이런 뜻이죠. 있더라도 그러면 뭔가 우리 이제 일상적 용어에서는 뭔가 이렇게 뭔가 사이드로 뭔가 빠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있으면 그로써 당해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그러니까 하자가 있을 때 효과 발생하지 않는 건 뭐예요? 취소하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건 의제 효과가. 그러한 이 효과 사정이 사업계획 승인 처분, 즉 주된 처분의 처분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주된 처분 자체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주된 처분을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적어도 부분이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직권 취소, 직권 철회예요. 이거 법적 수단으로 이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처분권자에게. 그렇다면 처분권자에게 직권 취소, 직권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 의제된 인허가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원처분이 된다는 거잖아요. 직권 취소, 직권 처리는 원처분만 가능하니까. 원처분? 그럼 당연히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 취소도 가능하지. 이렇게 논리를 구성했어요. 이 논리, 자, 이 1, 2, 3, 4 4단계 이 논리 구조를 기억하세요. 1단계, 2단계. 의제된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주된 처분의 하자가 될 수는 없다. 주된 처분의 하자가 될 수는 없다. 두 번째, 이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 인허가 효력이 동일하다. 그러면 통상적 인허가 동일한 효력이니까 이거는 뭐다? 원처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 직권 취소, 직권 처리 가능하다. 처분권자에 의해서. 그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쟁송 취소 가능하지. 심판법상, 소송법상. 그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참조조문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참조조문으로 답을 줍니다. 그 참조조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참조조문 가지고 한 다음에 판례 문구를 일괄하여 거칠 것을 처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면 되죠, 그거. 따라서 이거는 부분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다. 허용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자, 이해관계는 의제된 인허가인 지구단위 계획 결정의 취소를 고해야 하므로 의제된 인허가인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취소 소송의 대상 적격을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고 적격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속도감이 빠르죠. 속도감이 빠른데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강의를 안 하니까 수요일 날 몰아서 일주간의 강의를 누적적으로 계속 보셔야 되고 이해 안 되면 동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복습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